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문태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 환경정책 심포지움, 좋은 심포지움을 코로나 이후에 그 2년 만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면으로 전면적으로 비대면이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비대면이라는 게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2년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전면적인 환경정책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이런 좋은 환경정책 심포지움을 만들어주신 허탁 회장님과 수고해주신 이 기획위원장님, 박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참여해주신 훌륭한 토론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토론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나다 순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겠고요. 한 토론자분께서 이제 한 2라운드 정도를 이제 돌 생각인데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한 7분 정도로 토론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이 청중 중에서 이제 질문을 이제 받고, 또 저도 이제 질문을 할 게 이제 생길 것 같고, 그 질문이 끝나면은 이제 이 토론자께서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제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훈 실장님께서 이제 오늘 발제와 토론에 대한 전체 부분들을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또 토론자분들께서는 이제 주어진 시간 7분, 2차 라운드에 2분 내서 3분 반드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하시는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전공 교수님 김건아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후와 대기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정수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태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폐기물과 순환경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이성희 교수님이십니다. 경기대학교.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성균관대학교 정혜관 교수님이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물관리 김건아 교수님께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김건아 교수입니다. 저는 대한상하수도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관리 정책과 관련돼서 그 토론함에 있어서 그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상하수도라고 하면 그 국민 보건 관련된 그 복지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국민 보건,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물에 관해서는 61년도에 수도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상수도가 아주 보급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의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례 없이 아주 고품질의 수돗물을 갖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면은 매년 이렇게 거의 매년 이런 그 물 관련 사고가 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도 뭐 붉은 수돗물이라든가 유충 사고가 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기재부에서도 환경시설 같은 경우가 이미 시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가 나와 있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이런 물 관련 시설들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하고 그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국가가 아주 현명한 데 비해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 거의 삼류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인류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본 3에 대한 그 상수도는 지금 2류의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것은 뭐냐면은 지역 간의 그 불균등.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불균등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68년도에 하수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뭐를 작정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뭐를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그 시대별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수도를 발전시켰는데 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선진 하수도의 기반을 갖다 구축하기도 했고 특히 16년부터는 국가에서 물산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뭐 전자산업도 조선산업도 있지만 물산업이라는 건 국제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선정이 되었고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이 투입된 데 비해서 실제로 보면은 성과가 미진한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환경부에서 18년도에 상하수국이 폐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로 이렇게 집중한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7분 중에 그 토론 시간에 이 그림을 좀 더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왼쪽부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팔고 있는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70년도에는 마크 4를 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도 후반에는 그라나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세대 그랜저, 우리가 갓그랜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랜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EQ900이 있고, GV90이 있는 겁니다. 참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갖다가 뭐 사랑하진 않지만 현대자동차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아주 요즘에는 기술도 좋고요, 아주 좋은데 지금 평행 우주라는 것이 있죠. 그 미국 드라마라든가 영화 보면 평행 우주가 있는데 전 세계 우주에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행 우주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자동차를 한 대씩 주는 겁니다. 한 대씩 줍니다. 행복한 사실이죠.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제세공과금과 그다음에 뭐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GV90을 갖다가 받는다고 그래도 나는 그 뭐 공과금이라든가 세금 못 내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넌 티코 이렇게 주는 겁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한번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새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마크4를 받은 사람은 마크4를 계속 타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딴 거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자식한테 또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뭐 구촌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여기 모이신 아주 많은 분들이 마크4를 타고 오시는 거죠. 누구는 GV90을 타고 오실 수 있지만 마크4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고 거기는 뭐 자율주행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도 열심히 잘 고쳐서 그래도 타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전 국민들이 차를 현대자동차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곤 하니까 보급률은 100%를 아마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그 자동차를 보면은 멀쩡한 자동차들은 없고 대개 보면 마크4도 다니고 그라나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잘해봤자 뭐 1세대 그랜저 정도가 고속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차는 많지만 제대로 안전한 자동차는 도대체 몇 개냐라고 따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현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자동차가 지금처럼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겠냐? 국가에서 하나씩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새로운 거 살 수도 없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암담한 사실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물과 관련되는 현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은 물산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지만 그거를 건너뛰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예전에는 물과 관련된 것들이 인간의 수명을 가장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물이 예전에 쓰던 물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말 그 감염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슈나 아니면 정책적 이슈,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오늘 이제 그 환경부에서도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그 ESG 그다음에 그린 텍소노미에 관련돼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러한 그 노후 인프라 관련돼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똑똑하니까 이 정도 사고에서 막고 있는 거지,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마 큰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하수 처리장 관련돼서도 22개 하수 처리장을 이제 지화할 생각도 있고, 하수 처리장을 갖다가 뭐 이전할 계획도 있는데, 그 하수 처리장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수 처리장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에 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의약품, 항생제, 뭐 심지어는 마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자연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하수 처리장이라는 곳이 그냥 오염물질 처리하는 곳이었지만, 하수 처리하는 곳들이 정말 물 관련되는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아주 뭐 최고 기업이 되었는데, 그 예전에는 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데이터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 모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ESG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뭐 기업도 있고, 뭐 이제 넷제로를 갖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국제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넷제로를 이미 달성을 했고, 뭐 아리백도 달성을 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밸류 체인에 모두 다 이러한 ESG를 갖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삼성전자에서도 출입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은 다 전기자동차 바꿔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뭐 600개 정도의 지표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600개 지표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물 관련되는 것이고, 워터 포지티브를 갖다 추구한다. 워터 포지티브라는 것은 쓰고 있는 물보다 그 환원시키는 물이 더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를 갖다가 이미 달성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갖다 밸류체인에다가 집어넣고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물산업을 발전시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를 갖다가 이제 제언을 드릴 때, 실질적인 유역관리,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 행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전문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있는 상하수도를 해체시켜가지고 여러 국으로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 기능과 사업 기능 7분 지났습니다.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추진 기능을 딱 분리하는 것이라든가, 물관리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물관리와 지금 뭐 감염 세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됐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물관리가 변해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재촉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와 대기 환경에 대해서 김정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사대학교 김정수입니다. 예, 제가 모시던 장차관님들, 제가 환경부 출신인데 하고 또 그 학계의 또 선배님들 모시고서 제가 토론으로 떠나서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 토론으로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또 느꼈던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요약이라는 건 뭐 딴 게 아니고요. 그동안 환경부는 1980년대 생긴 이후로다가 상당히 많은 환경 제도라든가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오늘날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에 부닥치게 돼서 새로운 그런 문제에 순응을 하는 이런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은 우리 그 김영훈 실장님께서 설명해 준 거 제가 좀 이제 도용을 했습니다. 저 양해 안 하고 해서 미안하고요. 저 왼쪽 그림은 저것도 이제 외국 자료인데,
저 그동안 1990년도 이후에 가장 그 에너지 소비율이 1인당 소비량 저 배출량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거의 단연 그 증가율이 1위더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그 터키, 지금은 뚜르키예로 이름을 지금 공식 이름을 바꿨는데 뚜르키예가 우리를 뭐 좋은 거라고 쫓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지금 다 하얀 곡선을 그려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저게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가 굉장히 큰 지금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이 기체를 지금 감축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국가는 일단 이거는 일종의 교육 문제라든가 그 인구 문제 또 뭐 국방 외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반정치적이라는 게 뭐 여야를 이를 떠나자는 이런 뜻인데 2050년에 그 탄소 제로를 위해 가지고서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과학 기반에다가 집중 지원을 하는데 그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학기술계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공상만화 같은 파격적인 신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고는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벌써 10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했지만 지금 오늘날 태양광에 그게 광전 효과거든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일찌감치 우리가 썼으면은 지금 이런 기후 변화 문제도 상당히 좀 완화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석 연료라는 건 너무도 탄소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그 좋은 연료가 없습니다. 좋은 그 에너지원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화석 연료 쓰고 싶은 거는 이거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파격적인 공상 만화 같은 파격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만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의 경우는 그 석유 안 쓰고서 어떻게 기업이 돌아가겠느냐라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학기술이 어떤 그걸 뒷받침을 하기 이전에는 기업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그 수입 증가가 되면 누구든지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살고 싶은 욕망은 이거는 욕할 게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에너지 다소비용의 물질, 풍요로운 물질만을 위해 가지고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록한 것처럼 자동차의 대형화, 다량화, 집도 작은 거보다 큰 거 이런 것만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비만이 돼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될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약 30년 남았는데 30년이라는 기간은 길면서도 또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보면 30년은 우리가 충분히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거는 좀 열심히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에서 40%를 감축한다는 국가 목표를 해놨는데 이 탄소 제로의 핵심은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CCUS 같은 탄소 흡수원 하는데 흡수원을 강조하긴 하다 보면은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이런 주장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화석연료를 감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기환경 관련해서는 카본 뉴트럴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기후대기에서는 코베네핏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카본 뉴트럴이 되면 결국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대기환경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카본 뉴트럴과 함께 그 대기환경에 있는 모든 제도를 그 획기적으로 다 좀 그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산업이 고도화가 되다 보면 화학물질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 사건이 터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그 대기환경 쪽에서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 그리고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했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은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출권이 과다했던 그 할당된 그 사업장 총량제 이런 것들도 좀 실효성 있게 그 적정한 할당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그 주변에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 정부가 너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다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자치단체들은 역량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니까 중앙 정부는 앞으로 그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그 책임을 그 물어가는,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대규모 그 사업장 중심에서 앞으로는 중소사업장은 관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사각지대 형태로 다 그 변해간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생활 부분은 우리 생활 공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배출을 하더라도 그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기구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해 왔는데, 향후에 하절기에 오존 오염에 된 게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다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와 함께 오존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와 소음에 된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거는 좀 마이너한 그 환경 오염으로다 보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 주변에서 맨날 냄새나고 소음 나면 이런 것들이 모든 그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데 뭘 개선했다는 거냐, 이런 게 주변에서 나오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서부터 저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큰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생태 부분 쪽으로 유가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희대학교 유가영입니다. 오늘 실장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차분하게 세세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새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생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중에 탄소 중립 쪽,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쪽,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랑 그 다음에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됐고 2030 NDC가 제출됐기 때문에 18년도까지 40% 그리고 에너지 부분만 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지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이미 수립했고, 그리고 탄소 중립 기본법과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어떤 첫 발은 디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법제화는 되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 세워진 에너지 기본계획, 그리고 20년도에 세워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이 법제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들이 전 정부에서 세워진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 마당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성은 설정이 되었지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갈등 요소들이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원전, 요즘 뉴스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원전 믹스 갈등이 대표적일 것이고, 그리고 탈석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에 따른 좌초자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용 불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또한 해결해야지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수용성 문제,
뭐 신재생 에너지 다 친환경이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님비 현상이나 주민 갈등들이 사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기업들은 탄소 중립 때문에 또 ESG 압박들을 계속 받고 있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그런 국제적인 압박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이제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로도 굉장히 벅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돌발 변수로 생겨서 국제적으로 지금 휘발유, 경유값 모두 폭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망 이게 또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뭐 지금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폐쇄를 결정한 탄소 그 석탄 화력 발전 또 가동률을 더 높이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탈탄소 시계가 뭐 거꾸로 간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50년, 2100년을 가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때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있었잖아요.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50, 2100년을 감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갈등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은 항상 있는 상수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지구적인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히려 탈탄소를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지 되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아니면 방금 하여튼 최근에 있었던 G7에서 기후 클럽을 올해 12월에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탄소와 관련된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방해하는 요소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주제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내용인데 주로 물과 생태계 쪽에 집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빠졌던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원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던 사업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까지 해야지 되는 게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지금 현재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계속 지자체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연구 및 실제적으로 평가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평가 도구들이 실제 기후변화에 따른 각 부문별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급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드시 영향평가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 대책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별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녹지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쓰고 맙니다. 보통은 그 녹지 확충을 그럼 구체화해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의 그냥 문헌에서 나오는 값인 한 나무가 몇 킬로그램의 탄소를 흡수하느냐 곱하기 그루수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의 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니까 이에 따른 과학적인 도구가 좀 개발될 필요가 있고 또 환경부가 그런 쪽으로 상당한 가이드라인을 또한 마련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흡수 그리고 저장 이 부분을 나무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연구의 범위는
나무뿐 아니라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또 포텐셜이 높은 그런 생태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토양의 중요성을 뭐 산림이나 농업 부분보다는 환경부가 조금 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토양환경보존법은 환경부의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토양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뭐 이와 같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함에서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2019년도에 IPCC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각 국가별로 제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총량이 굉장히 가짜가 많다. 이제 이런 보고들이 나오면서 과학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통계를 검증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IPCC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도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지자체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지 되는데 2015년부터 환경공단이 지침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제 보다 더 공식적으로 2022년부터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도 역시 그리고 정확도와 검증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녹지 확충에 있어서 흡수원 고려 시에 식상에 의한 흡수뿐 아니라 토양에서의 저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아까 기후변화 영향평가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았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목표와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뭐 여러 학계뿐만 아니라 뭐 관과 학계가 모두 다 협력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환경제 분야에서 이성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순환경제 분야 토론을 맡은 경기대학교 이승희입니다. 환경부에서 순환경제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쪽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3R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감량화, reduce, reuse, recycle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야도 뭐 마찬가지지만 폐기물 분야는 품목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너무 많은 품목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이론화하는 것보다는 품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접목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환경 분야 중에서도 폐기물 분야는 우리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효율성 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있고요. 감량화 중에서도 사업전 폐기물 감량화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하고 마지막에 공공시설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조금 작은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 현황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생활 폐기물은 1.2% 증가를 했는데요, 매년. 다른 폐기물의 발생량은 이거보다 3배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다이아그램으로 보시면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도에 1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88%가 사업장 폐기물이고요. 그 중에 반 44%가 건설 폐기물이고 나머지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근데 환경부의 목표는 생활 폐기물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감량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장 폐기물 굉장히 감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대부분 업체에서는 지금 30년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을 개선해야지 폐기물을 줄이는데 이 공정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기술 진단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범위하고 규모가 매우 협소해서 현장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오염 방지, 폐기물 감량화 이런 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특이한 또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면 공정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자금, 공정 개선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하고 재활용 확대입니다. 아까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케미컬 리사이클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EU라든가 또 폐기물 감량화의 가장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고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 폐기물 감축 방안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 감축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NGO 쪽인 지금에서 보는 시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NGO 쪽에서 보는 시야하고 우리 정부에서 보는 시야하고의 이제 어떠한 절충점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해관계자들 모든 스테이크홀더스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환경부에 좀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년 됐나요? 우리 김명자 회장님 저희 자리를 뜨셨는데 김명자 회장님께서 과총 회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찬희 지금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플라스틱 이슈 포럼이라는 것을 1년에 6차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정책 이슈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입니다. 지난달 6월 초에 바젤 협약 당사자 15차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하는 그러한 협약인데요. 가장 큰 이슈가 플라스틱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을 2019년도에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제가 얘기한 협의체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좀 참여를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도 조인해서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산업, 재활용 산업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도 소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 경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에서 순환 경제에서 우리나라 재활용률을 표시를 해놨어요. 상당히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생활 폐기물 62% 재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비하면은 훨씬 높은 재활용률을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 재활용 시설을 탐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나라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계 폐기물을 83% 재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효율성 있게 해야지 되는데 제 여기 표시가 되나요? 여기 보면은
이 순환경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레지두입니다. 이 레지두는 우리 유가성이 낮고 유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 절대적으로 확보하기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공공시설 확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공시설 확보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1년,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길면은 10년 이상을 논의를 하더라도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위생매립지 지금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방치 폐기물, 재난 교수님, 시간 폐기물, 지났습니다. 수은 폐기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시설이 결제도록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독촉을 해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정영환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정혜관입니다. 저는 환경보건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환경보건 분야는 한 장으로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생각과 의도가 이 방향이 어떠할지를 짐작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면 환경보건 정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환경 정책과 환경보건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환경보건 정책은 보건 지표로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환경보건 피해 구제에 관해서 몇 말씀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몇 개 좀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5장만 쓰라고 해서 참고 자료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환경보건은 환경부가 2004년에 경남 고성의 폐광에서 소위 이제 이따이 병이 의심된다는 신문 보도 때문에 이제 역학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환경부는 이제 매체 관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건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정책이 신뢰를 잃는다는 동일한 이제 인식 전환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환경보건 원년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환경보건법을 만들고 또 환경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또 환경보건 정책과 또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이제 보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환경에서 이 배출을 줄이고 또 오염을 줄이게 되면 건강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식물을 키우는 분의 경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식물에게 물을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조리개를 가지고 이제 물을 주거나 살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은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아주 소량의 물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든지 물이 굉장히 적은 곳에서도 저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소위 뿌리에다가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주는 점정농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되면 수량이 적어도 적은 곳에서도 식물을 충분히 잘 길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아직 감축 목표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30%의 감축을 하게 되면 건강도 30%가 좋아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0%의 감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축이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줄어드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30%의 감축이 있다 하더라도 저 서해 끝에 있는 그 작은 섬에 있는 발전소의 30%를 줄였는데 수도권에는 별 영향을, 수도권의 대기오염 농도에는 별 영향을 못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쓰게 되면 총량은, 배출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도시 대기 환경에는 획기적인 영향을, 호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줄이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인 환경 정책이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의 경우는 업스트림에서 주로 다룬다면 이 다운스트림의 문제를 보는 것이 바로 환경 보건의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것은 이제 IHM이라 그래서 그 보건 분야의 구글이라고 하는 이 워싱턴 대학에 있는 그 기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보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장기 영향으로 인한, 장기 효과로 인한 조기 사망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오염 PM2.5 농도는 이제 느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장기 효과로 인한 조기 사망을 보시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15,000명 정도, 연간 15,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의 장기 건강 영향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2010년에 추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약 2만 명에서 2만 1,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오염 정책을 잘못한 것인가? 배출량 조절을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보면 뇌졸중, 중풍이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전체 80%를 차지합니다. 이 질환들은 주로 누구에게 생기는 건가요? 노인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즉 대기오염 농도를 줄이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것은 OECD에서 2017년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인용이 되지 않는데 OECD에서는 40년 뒤인 2060년에 OECD 회원국들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 단연 톱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여기 이제 이것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즉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거의 2060년이 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대비 거의 3위권, OECD에서는 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 3위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빠질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점점 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가 노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지금 20대, 30대에 있는 사람이 60대, 70대가 되는 40년 뒤가 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환경보건정책이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WHO는 작년에 대기오염 권고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이제 그 연평균 PM2.5 기준으로 잠정 기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한 것이 201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곧 WHO 기준을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WHO는 한 단계를 더 낮춰버렸습니다. 그런데 WHO가 제시한 이 연평균 PM2.5 5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WHO는 이렇게 과도하게
달성하기도 힘든 이런 그 기준을 과도하게 올렸느냐라고 했을 때 그 논리적인 배경은 촘촘한 배경은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각 국가나 기업이 미세먼지 배출 농도를 일단 달성한 것으로 인해서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더 낮더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모든 집단과 모든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2013년에 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장기 건강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우리나라에 제일 업투데이트한 것인데 그때 산출한 것이 연간 17,000명입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환경부는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성 건강 질병 부담을 산출한 게 처음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저희가 이제 환경부를 받아서 산출한 것이 대기 오염에 관해서는 이 수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을 비롯하여 환경 요인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그 자료는 우리나라 자료가 아닌 IHME 미국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결국 환경 보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목숨의 생명을 5,000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 정부의 환경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000명을 살리는 것은 30%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는 것이 구체화돼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환경보건정책의 컨텐츠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환경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기획실장님 보고에서 발표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각 질환별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 피해 구제법이 있고요,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이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엄청난 국가의 예산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창구를 일원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창구의 일원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 보상 정책, 피해 보상 정책 자체를 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이제 국가 보상 체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산재 보상 보험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코로나19의 그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체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산재 보상 보험 체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어떤 그 모델로 삼아서 이 무과실 보상의 문제라든지 신속한 그 심사 보상의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뭐 그 40년 뒤에 대기오염 조기 사망률이 OECD 최고고 60년 후에는 의료 비용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뭐 OECD 국가 중에 이제 굉장히 낮은 국가로 이제 레이팅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것으로 이제 본 토론은 일단 그 종결을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 토론이 이제 2차 토론으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그 분들께서 굉장히 분야별로 좋은 발표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김영훈 그 기획실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주목을 했던 것은 이 의사소통과 협력 관계를 이제 정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환경 정책하고 관련되는
정책 위계가 이제 제일 상위에 있는 정책이 인구 정책이고 그 하위에 있는 것이 이제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자원 관리 정책, 그다음에 환경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환경 정책에서 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춰 왔던 것은 이 오염 물질로부터 이제 건강상의 유해를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제 환경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 왔는데 정부 정책의 위계상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의 저감이라든지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외의 상위 정책들, 소위 이제 자원관리 정책이나 또는 산업 정책이나 또 경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의 이 후유증으로 이제 나타나는 엔드 파이프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수단들이 관련 부처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관련 부처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과연 그러면 환경 정책의 이런 자원 관리라든지 또는 산업 정책이라든지 경제 심지어 경제 정책에까지도 영향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각 정책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실장님에게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서로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 관리라든지 기후 대기, 생태, 탄소 감축, 폐기물 순환 경제, 환경 보건 모두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련되는 정책들이 서로 협력과 또 서로 상호간에 조정이 돼 가지고 환경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뭐 예를 들면은 환경 질의 제고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성의 확립, 이런 위계들을 잘 맞추어 나가는 일관성 있는 소위 제도 간의 정합성입니다. 이 제도 간의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토론하신 분들께서 대답을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발표해주신 실장님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이제 몇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태광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 김영훈 실장님하고 5분 토론자들 토론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예일대학에서는 EPI라 지수를 발표하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2022년도 한국 랭킹이 63위로 돼가지고 2021년도 28위에 비해서 35계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측된 게 뭐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뭐 환경부에서 약간은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여기 실장님 발표하신 것에 보면은 아까 그리고 정혜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초미세먼지 수준을 2027년에 13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춰서 OECD 중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63위에서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지표 작성하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그 지표 작성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대기 오염 관련돼서 다른 지표를 사용하다가 이 소위 그 노출도라는 지표를 바꿨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정의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연결이 되는 건데 인구 밀도, 그러니까 낙도에 있는 오염물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별로 상관없는 거고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건 중요한 거가 되는 거겠죠. 가중 평균이 되는 건데 그 노출도 지수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 하위권 정도가 아니라 꼴찌인데 꼴찌 중에서도 꼴찌 2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꼴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걸 지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되면은 2027년에 중위권으로 됐다라고 판단하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꼴찌가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28등에서 63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의 지표가 적절치 않아 지표를 개선했다고 봤을 때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를 적절히 해야지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 환경 통계와 관련돼서 이제 그 EPI 랭킹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마다 신경 잠깐 쓰고서 5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하고 끝날 게 아니라 좀 우리나라의 환경 통계 지표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농도만 리포트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노출도 같은 거를 바꿔서 발표를 하든지 언론에 내든지 그래야 이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상의 지표상의 문제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통계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경과학원 같은 데서 통계를 많이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부 관리 지표나 아니면 그 공개적인 요약된 지표, EPI 같은 걸로 잘 정리해서 하는 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런 통계 자료들 잘 정리를 해서 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농도만으로 보는 것은 부족하다. 뭐 조기 사망률까지 보긴 그 지표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논문 수준이 돼야 되니까 그 노출도 이런 걸로 바꿔서 관리를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폐기물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지표를 바꿔야 될 것들이. 그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김영원 실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대학교 김은식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그 생태를 하고 있고요. 한국 생태학회 회장도 했고 세계 생태학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새 정부 환경 정책에 대한 방향을 소개하는데 특히 아까 그 생태계 관련해 가지고 생태 녹지라든가 동물과의 생존 기반 문제를 제시하셨거든요. 저는 보고 조금 좀 실망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 자연과 생태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 기반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 미래를 위한 그 상황인데 우리 실장이 발표하신 상황에서 그 생태 문제를 그 두 가지 문제 정도로 이렇게 제시한 사항이 상당히 미약하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정부의 환경의 문제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에서 좀 실망했었고요. 특히 그 상황은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질문을 해주세요. 예. 질문보다는 이제 코멘트만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생물 다양성에 관한 사항들을 좀 생각하고 또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좀 끌어가서 문제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 코멘트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 처음 발표하신 상황에서 가령 그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령 92년 리우에서는 ESSD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개발을 발전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환경 그 이슈인 개발이냐 보존이냐 상황에서 그 개발이라는 사항을 발전으로 바꿔가지고 그 보존 문제도 없애버리고 개발 문제에 대한 상황도 없애버리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바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좀 새롭게 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의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예, 고려대학교의 최승일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 또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 잘 들었고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정책,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토론을 결국은 이것을 수행하는 건 누가 수행을 하느냐? 사람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전쟁에 패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을 때는 우리가 철이 많이 나왔고 주석이 많이 나왔고 고무가 많이 나와서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공학에 이러한 또는 환경 정책에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할 전문 환경 인력은 과연 육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 문제가 된 대학은 대학 교수 1명이 37명의 박사와 51명의 석사를 한꺼번에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전국의 환경공학과가 전부 학생도 안 오고 대학원생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좋은 정책, 이 좋은 많은 토론을 누가, 어느 산업이,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 누가 과연 이걸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겠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환경공학과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전문 인력이 공급이 돼야 이 좋은 정책도 효과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연구는 전부 IT, 반도체, AI 쪽에 전부 쏠려 있고 학생들도 전부 그리로 몰려가고 환경공학과는 교수들이 말라 죽을 판이고 학생은 없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환경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그 전문 인력의 공급과 육성과 이런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진행을 시켜주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플로우에서 나왔던 질문하고 제가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한 1, 2분 이내로 같이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실장님께서 이제 좀 같이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토론 발표했던 역순으로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정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로. 예. 네, 아마 EPI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국제 무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환경 내지 이 그 지표로 들어가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국 대기오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오염 자체가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한데 결국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부나 정부가 이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결국 그 저감의 방향성이란 것이 무조건 줄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의 컨텐츠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라는 세 가지의 컨텐츠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누구에게는 건강을 저해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질환의 대부분이 단기 영양의 경우는 이 노약자들이나 임산부, 어린이들 같은 이제 취약계층에서 생기는 것이고 장기 건강 영향은 전 인구 집단, 특히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이 나중에 노년이 될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효과적인 정책은 결국은 이 배출의 총량보다는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지금 현재 이제 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총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그 배출량 산정을 사실은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나타내주면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환경부가 그 문제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몸을 사리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정밀지도 구 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 내지 거의 1km by 1km 내지 500m by 500m 수준의 대기오염도를 보여주면 우리 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면 사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노출 측정이나 그 저감 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순환경제 파트에서 지금 플로에서 얘기하는 뭐 예일대학교의 저희 EPI 지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국제적으로 환경 협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나라는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는 것만 급급해요.
안에 내용에 가서 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바젤 포럼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운영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바젤 협약을 폴로업을 하는데 바젤 협약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역량, 제가 아까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어떠한 지표가 어떻게 바뀌고 이게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어떠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여러 파트, 지금 뭐 수질대기 폐기물 포함해서 환경 분야 전 파트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제도적인 적합성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폐기물 파트가 제가 아까 다양성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도 폐기물 관리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것을 어떠한 효율성 있게 좀 자원순환국이라든가에서 전체적으로 좀 봐주는 그러한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네, 저는 생태계 분야 말씀해 주셔서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탄소 중립 시대의 생태계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탄소 흡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탄소 중립의 도구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 코어 베네핏으로 탄소 중립이 온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탄소 중립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생물 다양성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는 사실 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기 오염 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조절이나 기후 조절 아니면 수질 정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지금 뭐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일부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역시 생태계를 바라볼 때 감축 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응과 완화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태계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아까 제가 잠깐 빠뜨린 얘기를 좀 조금 보충할까 합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제도나 정책들을 만드는데 대부분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 사례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좋은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보면은 그게 정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평가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제도 수립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거를 나중에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좀 상당히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가라는 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는 그 당시에 여건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자체의 어떤 특성 또는 그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거를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잘했나 못했네 어느 지자체는 1등인데 어디는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허위 보고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환경부에서는 좀 잘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유럽 EU에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가 이게 탄소 중립에서의 친환경 연료로다가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참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천연가스는 이건 누가 봐도 메탄가스거든요. 화석연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 셰일가스를 어떻게 좀 그 연료화하겠다는 이런 냄새가 폴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세계적으로 하면은 전 세계는 이 셰일가스를 찾아서 또 다른 그 시장 그 저기 탄광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꾸 어떤 이런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국가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예외 규정을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일단은 계속 가되 나중에 거기서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그 예외 규정이 나오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걸 하면 뚝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격이 거의 탑 10 정도에 있는 세계 그 선진국 수준에 왔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다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합니다. 참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세계 리더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건아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저장님께서 이제 이슈를 말씀해 주신 환경 정책이 산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정책에 얼마 정도 정합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해 보면서 물산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물산업이 국가의 미래 산업이다라고 제시가 됐고 그 부분에 이제 국가적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까 이우원 본부장님께서 환경산업기술원의 예산이 1조가 넘어간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잘 아시다시피 수장공사라든가 환경공단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환경부처럼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체계를 잘 구축한 부서가 있을까. 우리나라 R&D는 예산 자체는 최고이고 그다음에 뭐 K워터 같은 기관도 최고의 기관이고 환경공단도 있고 물산업 클러스터도 가보시면은 최고의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물산업은 그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그 물 관련 학술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올 초에 여러 가지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의 그 규제 기능과 사업 추진 기능을 혁신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 거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사업부서나 규제부서를 갖다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별도의 부처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뭐 유역 물관리청을 신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은 지금 자체에서 보면은 이 물산업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규제 기능 같은 뭐 법령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 조직부터 좀 혁신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그때 그냥 밀봉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 그다음에 이제 계획, 구체적인 이 시행 방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신 김영훈 실장님께 오늘 플로우에서 제기된 질문 또 2차 토론 라운드에서 제기된 질문 그리고 제가 제기했던 질문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은 아직까지 이제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하세요. 예. 예, 이승희 대표님께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확대 방안 중에 NGO와 정부의 관점 차이가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 차이가 크다 하는 말이 내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측면의 관점 차이가 크다는 건지 또 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정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폐기물이 많지만은 이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생활 폐기물 중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너무나 많은 양이고 처리 문제 관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시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보완해서 들었으면 싶습니다. 네. 바로 대답. 그러시죠.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감량화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감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단체, 우리 민간 단체에서 보는 시야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도 좀 미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른 플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드라이빙 포스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 강한 것을 환경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서는 더 했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상세하게. 이 정부를 대표해서 오면 항상 결국 제가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 정책이 다른 정책에 관련해서 영향을 안 됐다네. 많이 미치고 사실은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해보면 환경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부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환경 정책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금 화학무실 같은 경우도 업체 차원에서는 가장 제기를 많이 하는 분야고 또 재활용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업계나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규제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에 들어가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토론하셨던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은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되고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보면 완화한다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제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면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환경 정책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후 영향 평가 제도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으면 전혀 도입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 정부에 반영이 됐고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시작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마 처음에는 시범 사업 성격이고 일부만 적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대되어질 것이고 실질화되어질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생각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지수 아까 EPI 관련해서는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아까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 정부의 30% 농도 기준으로 개선한 거 저는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참아주셨고 또 정책적으로도 30% 저감하는 동안에 계절관리제며 석탄 화력 같은 경우도 10기 정도를 중단시킨 거며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기대 수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출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방향성은 맞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좀 국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학계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정하는 일부터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좀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특별히 우리 생태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기존 정부부터 해오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제가 좀 적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 새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생태계 서비스라든지 생물 다양성 분야가 발표에서만 빠졌을 뿐이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더 발전시켜서 나갈 거라는 것들을 약속을 드립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관련된 부분 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환경부가 나서서 이 직접 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정책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실천을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수요가 반영이 돼야만 사실은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환경 정책을 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당연히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가 사실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처리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원료로서 쓰는 부분 쪽으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업계가 일단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인 규제가 시행이 될 상황이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료 자체로 쓰겠다는 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법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간극이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원전이나 특히 LNG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뭐 사실은 LNG는 방향성이 맞다고 봐서 포함이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건너가는 과정으로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방향이 맞아서 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너가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방향성은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파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장관님 먼저. 저는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조실장님과 5분의 패널 분들이 분야별로 너무 전문성 있게 잘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아주 잘 들었고요. EPI 지수가 지금 우리 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2011년, 12년 그때는 우리 실장님이 가셔서 나중에 누가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몇십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그 상황을 굉장히 가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잘한 거를 가서 강조를 많이 했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을 해서 잘했다라는 그 소통을 굉장히 잘했던 게 지금 아직도 중국에 있는지 황계영 국장이 그다음에 그 당시 정책과장이었는데 거의 예일에 많이 가서 거기 그 예일 그 지표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갈 정도로 나중에는 그래서 소통으로 이 문제는 좀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저는 좀 환경부에 조금 좀 제안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환경 인재 육성하는 문제는 사실은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해주셔야 그게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게 실장님이 뭐 차시간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김이 빠져버렸는데요. 저 실장 계시면 저도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 그 고재경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고 박사님 연구 보고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 환경부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 협력과 소통은 정부 중앙 부처 간의 협력과 소통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소통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중앙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몇 톤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쭉 해놓는데 정작 그 고 박사님이 그 연구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탄소 감축 계획들을 다 모아 보면은 중앙 정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중앙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그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탄소 중립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이 굉장히 약해서 중앙에서 만드는 계획하고 지방에서 만드는 계획을 다 합해보면은 완전히 다른 계획이 나와요. 그 물론 터무니없이 작은 합계가 나오는 거죠. 탄소 중립에 대한 감축 목표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의사소통과 협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 박사님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경기연구원 고재경입니다. 문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도 탄소 중립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하나가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할 때 지역의 역할,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 중립 이행을 할 수 있는 체계나 기반은 여전히 부실하다,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 목표와 지방정부 목표 간의 정합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합성을 그 추동할 만한 어떤 기제가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가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부 자발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목표 수립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부의 일정 방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력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에서 요구하는 거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부터 시작해서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아주 정밀하게 좀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수치로만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어느 부분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건물이나 뭐 수송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그냥 할당을 하고 이 감축 의무에 맞는 정책 수단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앙하고 지방이 조금 수사적인 그 목표 선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하지만 그 선도적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기반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중앙과 지방, 또 특히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에 이런 탄소 중립 이행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기반들이 좀 차츰차츰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그 발표하신 분은 가셨고 토론회 끝까지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 뭐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또 그 회장님과 기획위원장님이신 박 교수님께서 좋은 심포지움을 계속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토론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